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이 뭐 여러 군데 많이 겹치게 되어서 이 자리에 많이 모이시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정민환 박사님부터 중요한 분들이 다 오셔서 아주 재미있는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제가 간단히 따로 발제를 하지 않고요. 지금 패널로 오신 분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 여러 가지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어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함께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좀 진단해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런 문제를 좀 저희가 대응하고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각자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4시 45분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패널 분들께서 약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각자 이 포인트를 잡고 계시는 그런 이슈들을 좀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말씀드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 토론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같이 앉아 계신 플로우 여러분들도 같이 또 질문 드리고 대답을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세션을 오가나이즈 하면서 한 2분 정도 더 모시고 싶은 분들이 있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분이 국회에서 가짜뉴스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시는 분들,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국회의원 관계자분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이제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을 텐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어떤 법률적인 처벌 장치를 만들어서 그러한 규제와 처벌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식도 필요하고 그런 접근 방식이 나오는 과정에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서 좀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방안들의 여러 가지 평가들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특히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그러한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아마 일정을 조정해서 나오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나오시면 일반적으로 조금 이야기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나오시지 않기로 이렇게 아쉽게도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마 나오셨으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열띤 토론이 되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함께 말씀드릴 패널들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의 얼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각 패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분은 인터넷 매체죠. 독립 인터넷 매체 슬로우 뉴스의 편집장으로 계시는 민노 씨입니다. 민노 씨가 본명은 아니죠? 본명은 따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울대학교 팩트체크 센터에서 신문기사와 또 재미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계시는 팩트체크 센터의 정은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옆에는 한겨레 신문 부설 사랑과 디지털 연구소 구본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정책실장으로 일하는 허광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빨리 하고 넘겨드려야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팩트 디지털 허위정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 이제 가짜뉴스고 또 저희가 잘 알다시피 작년 말에 미국에서 이제 대선이 있을 때 극단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국정농단 상황 그리고 올해 5월에 벌어졌던 어떤 대통령 선거 요 사이에 가짜뉴스라는 것들이 갑자기 확 활성화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경계도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 발의도 되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의 뉴스 트렌드를 찾아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 혹은 가짜뉴스 띄어쓰거나 붙여쓰거나 가짜뉴스가 검색어로 트렌드가 쭉 올라가는 것이 작년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고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요. 굉장히 재미있게도 2월 초에 갑자기 피크가 확 올라가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2월 초에. 그리고 다시 쭉 내려갔다가 4월 말 5월 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 때 좀 이슈가 되니까 조금 더 올라가고 지금은 쭉 이렇게 꼬리가 내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2월 초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반기문 유엔 전 총장이 가짜뉴스 때문에 그 후보를 찾겠다라고 발표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낯설게 생각하는 네티즌이나 일반 이제 유저들이 그 개념적인 찾아보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는 가짜뉴스가 이제 그런 어떤 트렌드를 가지면서 새로 등장했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 혹은 중요하다 생각들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 봐요. 그런 부분하고 심각하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한 섹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또 전체적으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이 허위 정보의 어떤 한 작은 부분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패널 분들께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가짜뉴스가 아니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또는 정확하지 않은 이런 정보들이 인터넷이나 뭐 디지털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얻고 거기에 좋게 얘기하면 영향을 받고 나쁘게 얘기하면 휘둘리기도 하고 하죠. 최근에 가장 최근의 사례는 뭐 저희 240번 버스 사건이죠. 네, 버스에서 어린아이를 제대로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내리고 엄마가 내리지 못해서 버스 기사가 이제 지탄을 받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또 그런 건 사실과는 좀 다른 일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다 구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사회 혹은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벌어진 일들이고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유통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가해자로 때로는 또 피해자로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 저희가 조금 오늘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팩트체크,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를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식 중 하나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팩트체크가 있는데요. 개별 언론사에서 하기도 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와 언론사가 협업으로 뭉쳐서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실제로 수행하고 계신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결과물들을 좀 남기고 계신지 그런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은영입니다. 저희는 그냥 일단 저희 이 화면 자체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팩트체크 화면입니다. 설계도 어느 정도 엄청나게 되어 있고요. 그 분야별 검증 가보면 인터넷 주소를 원활하지 않거든요. 이게 오늘 오전에 올라온 팩트체크입니다. 뉴스원이라는 통신사에서 올렸고요. 유치원 총연합회 다음 주에 이제 파업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서 주로 얘기하는 게 정부의 유치원 재정 지원금이 공립은 1인당 98만 원인 사립은 1인당 29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이거네요. 일단 여기는 보이게 다양합니다. 근거를 대해서요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이 의제, 그러니까 이런 뭘 검증할 것인가 라는 것하고 이 검증의 과정 모두 뉴스원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 올라왔던 팩트체크인데요. 이거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가짜뉴스를 팩트체크를 한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유족들한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한참 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팩트체크를 한 곳은 최근에 만들어진 인터넷 미래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뉴스톱이라고 팩트체크만을 전문으로 하는 매체입니다. 거기에서 이거를 팩트체크를 해서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볼게요. 열린지 이번엔 열리네요. 여기 검증 내용을 보면
중요한 거짓말들을 한 5개를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처리한다. 이게 거짓이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과거에 그 세월호 3사 국민대책회의나 이런 데서 나왔던 근거들을 하나하나씩 다 해서요. 폐기된 생긴년 아니라던가 이런 근거들을 다 해서 팩트체크 결과 이게 거짓이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면 이 단일 언론사들이 이렇게 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여기 보시면 핫 이슈라고 있습니다. 핫 이슈는 하나의 팩트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언론사들이 팩트 검증에 나섰을 때 핫 이슈로 기부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대선 때 그런 이슈들이 많았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소득분배 진위계수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나빴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한국일보, YTN, 조선일보, KBS 중앙에서 5군데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교차 검증을 한 거죠. 한번 들어가보면 여기 일단 들어가 보시기 전에 보면 지금 이 반응이 움직이고 있는 게 보실 거예요. 거짓서부터 사실반, 거짓반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들어가 보면 최초로 검증을 한 게 한국일보였어요. 이 문제를 올리고 이게 여기 보시면 최종 등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7년 4월 28일 밤 10시니까 이날 토론회가 있자마자 바로 이거 거의 토론회 끝나자마자 바로 검증을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고요. 그 다음날 오후에 대해 YTN이 또 판정을 했는데 YTN은 대체로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거짓이라기보다는. 그리고 그 다음엔 조선일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날짜가 조금 더 지나서죠. 이 5월 1일 날에 가서야 이거를 팩트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독립적으로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판정을 한 거죠. 역시 5월 1일 날 KBS도 거짓이라고 판정을 했고요. 근데 5월 2일 날 판정을 한 중앙일보는 우리 경우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사실과는 반반인 것 같다라고 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구조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서울대 팩트체크는 3월 29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팩트체크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팩트체크를 위한 협업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대는 지금 이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계기판이라든 기본 포함된 이 플랫폼을 만들고 언론사들은 스스로 제안한 검증문과 거기에 그걸 검증한 내용을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는 대선 기간 동안에는 네이버가 팩트체크라고 하는 걸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SMU 팩트체크라고 하는 거를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려서 아시지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SMU 팩트체크를 직접 이 홈페이지를 보셨던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팩트체크한 거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그 포털하고의 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주체의 협업 네트워크로 하게 됐습니다. 왜 협업 네트워크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 국면에서 가짜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짜뉴스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느슨하게 쓰인 겁니다. 정치 진영 간에도 다들 각 진영마다 팩트체크 가짜뉴스 단속반을 만들어서 서로 상대 진영이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가짜뉴스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도 커지고 갈증도 커진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언론사들은 상당히 진영 논리들이 있기 때문에 단일 언론사의 것만 가지고 올리기에는 설득력이 좀 약하고 그래서 뭔가 국가기관이 이 부분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언론자유 침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국가기관도 아니고 정치권도 아니고 영리기업도 아닌 비영리적이고 비정치적인 주체가 뭔가 이렇게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 어쨌든 팩트체크를 업으로 삼아온 언론사들이 검증 내용을 올리는데 그것이 교차 검증이 되면 사실성 판단에 어떤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서울대 팩트체크의 창설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건 저널리스트들에게는 팩트체크를 함으로써 신뢰감 있는 언론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용자들한테는 사안에 대해서 좀 폭넓은 이해를 갖고 이견을 가진 사람들하고 좀 토론을 할 수 있는 어떤 수기의 능력이 길러지도록 하는 것. 그게 저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팩트체크 모델, 이 팩트체크 모델은 사실은 프로페셔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팩트체크를 해나가는 데는 전문적으로 팩트체크를 해오던 저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팩트체커라고 아예 자임해서 NGO 같은 데서 활동하는 이런 그런 전문가들이 있고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화된 팩트체킹, 오토메이티드 팩트체킹이라고 하죠. 이런 흐름이 있는가 하면 대중들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 팩트체킹 모델이 있습니다. 그 위키에서 이거를 만들었죠. 근데 이 중에 이제 자동화된 팩트체킹 모델에 대해서는 영국의 풀팩트처럼 상당히 지금 많이 진전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한국 상황에서는 좀 이른 시일 내에는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완전히 정식을 풀필 팩트체킹들을 해오면서 그 10년 동안의 자료들이 스프레드शी트에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6년 대선을 준비한다고 하면 2014년 정도부터 예상되는 후보군들의 발언이며 이런 것들을 쭉 다 정리해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시간 팩트체킹이 오토메이티드 팩트체킹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을 했고 또 이 자연어 처리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면 일단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가는 또 그렇다 할 수도 없는 게 자동화된 팩트체킹이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종 면에 가서는 인간이 한번 판정을 해주는 과정이 또 변경될 수 없다는 거죠. 70% 팩트라고 하니까 이거는 대체로 사실이다라고 그냥 그대로 자동화된 거를 넘겼을 때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동화된 팩트체킹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단언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로페셔널들이 팩트체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기르는 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프로페셔널들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2016년, 2017년 특히 팩트체킹 해봐야 뭐하냐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라고 하는 그런 그 회의가 높았던 2016년 이후에 오히려 페이스북에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주커버그가 우리의 무거운 책임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팩트체킹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놓은 대안이 가짜뉴스의 판정을 제3자한테 맡긴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디스퓨티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가짜뉴스로 의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3자라고 이제 얘기되어지는 게 언론기관들입니다. AP라든지 정치적인 팩트체킹을 했던 폴리티팩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신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대선 때도 워낙 기사가 많아서 아시겠지만 크로스체크라고 해서 협업 검증 프로젝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때도 이 구글 기술주장 받는 펄스 드래프트가 주도를 했는데 테크놀로지 파트너로 뉴스위크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했고요. 언론사로는 AFP, 르몽드, 엑스프레스 등이 36개가 참여를 했는데 그 뉴스윗 같은 데서 이상기류가 감지돼서 트래픽이 막 갑자기 올라가는가 해서 이거 좀 가짜뉴스 아닌가 의심되는 건 일단 이벤트를 찾아내면 그 이벤트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에 들어간 것들은 AFP, 엑스프레스, 르몽드 이런 언론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정보 유통의 온상으로 비난받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우리가 좋은 정보가 없다면 우리는 이거는 쓰레기통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오토메이티드 팩트 체킹하고 팩트 체킹 전문가인 그 전문가를 결합하는 이런 모델을 어떤 자율적인 규제로 좀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 모델의 단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점은 자원의 제한입니다. 그 기자들이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팩트체킹까지 하던 거는 너버리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거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팩트체크를 하는 게 지금까지도 팩트체크를 해왔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팩트체크를 하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팩트체크가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지금까지 저희 이 소득분배 진위계수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 팩트체크는 그 말한 거를 하나의 왜곡도 없이 그냥 옮긴 것. 그것까지를 팩트체크라고 한다면 지금의 팩트체크는 그 더블 쿼테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 홍준표 의원은 그 말을 한 건 맞는데 그 말 자체가 진실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판정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널리즘의 전통적인 객관주의 모델에서는 안 하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당장 이렇게 했을 때 취재원은 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요. 취재원은 부담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이건 가지고 이 5개 언론사들이 다 언론중재위에 갔었습니다. 언론중재위에 갔지만 기각이 되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가 들어오는 것들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한다는 데에 대한 상당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룰의 적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국제 팩트체킹 연대라고요. 인터내셔널 팩트체크 네트워크라고 올해도 7월달에 5일부터 7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세계대회를 했습니다. 이게 4년 전에 시작할 때 48명으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53개국에서 188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팩트체크를 하는 저널리스트뿐만이 아니라 데모크라시 펀드 같은 그 NGO들한테 정말 쓸만한 데다가 돈을 펀딩을 하겠다는 그런 펀드들도 오고 당연히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만큼 팩트체킹 자체에 대해서는 점점 더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작년에 국제 팩트체킹 연대에서 국제 팩트체킹 연대들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코드, 준칙으로서 공표한 것이 있는데 그 핵심은 불평부당성하고 투명성입니다. 그 중에 그 국제 팩트체킹 연대 한 그룹인 그 워싱턴 포스트가 10년 전부터 팩트체커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 팩트체크의 준칙을 말한 것 중에 첫째가 우리는 좌든 우든 정확하지 않은 발언에 주목하며 불평부당하고 비난파적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는 투명성에 관해서는 팩트체크 이용자들이 팩트체크에 이용된 출처들을 가지고 직접 그 팩트체크를 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만큼 그리고 투명하게 밝혀라. 그리고 당신의 팩트체크가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것을 오류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수정하도록 해라. 지금 저희 경우에도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 이력을 남겨야 됩니다. 왜 수정을 했는지, 단순 오자였는지, 아니면 자료를 새로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원도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불평부당성이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쉬운 거 아니죠. 지금 정파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국 언론이 굉장히 어떤 쪽으로든 편향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기사들 보면은 익명인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익명인용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이 보완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저널리즘에 대한 그 신뢰도가 결과적으로는 제고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언론진흥재단이 그 팩트체크 결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7월 말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대선 기간에 팩트체크를 접한 이용자들 중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가 56%,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다가 46%였습니다. 부정적인 응답은 15%나 16%였기 때문에 일단 최초의 팩트체크 실험을 한국 언론들이 정말 조기 대선 전국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하긴 했지만 그 반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언론에 대해서 시장의 위기와 신뢰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널리스트들에 의한 팩트체크 그리고 그 팩트체크 수준 향상이라고 하는 게 단지 하나의 일시적인 형식 실험이라기보다는 저널리즘이 근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잘 된다면 시장의 위기나 신뢰의 위기라는 그 이중의 위기에 이거를 어떻게 좀 돌파해 나가는 하나의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팩트체크 센터의 활동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슬로우뉴스 민누시 편집장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뭐 벌어지고 있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관한 양상과 그에 대한 대응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앉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도 가짜뉴스를 객관적으로 민간 자율의 영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주셨는데 해외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한국적인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정녕 센터장께서도 간헐적으로 언급을 하셨지만 한국적인 상황은 좀 암울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그런 뉘앙스로 주셨는데 거기에 굉장히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그 가짜뉴스의 어떤 그 시공간의 맥락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가짜뉴스와 한국의 가짜뉴스가 그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좀 다소 황당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박정희 정권 시대, 유신 시대에 가짜뉴스 논의가 있었다면 그때 가짜뉴스 논의는 어떤 모양새를 띄었을까? 또 가정을 해보면 박정희 정권의 어떤 그 권력이나 권력 유지나 방공이라는 어떤 형식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가짜뉴스로 몰려서 탄압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놓여있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끝까지 예민하게 섬세하게 바라봐야 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가짜뉴스와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 없는 자의 마지막 그 항변 수단인 그 입을 틀어막는 그런 빌미나 도구로 전락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정 센터장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가짜뉴스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나의 가짜뉴스와 너의 가짜뉴스가 다르다면 토론 자체가 불가능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개념 필요적인 것에 대한 상호 어떤 그 동의나 그런 개념 규정에 대한 약속 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희 두 번째 생각입니다. 제가 글로도 썼고 또 오픈넷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 일단 가짜뉴스의 어떤 개념 필요적인 요소, 개념 혹은 그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입장을 이야기를 드리면 콘텐츠 생산자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언론이 아닌 자가 언론 행사를 한다라는 것이 외국의 논의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그것을 나눌 필요도 없고 특히나 1인 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다 글을 디지털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 언론사와 언론사 아닌 자를 나눌 필요는 없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의 그 개념 필요적인 조건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관적인 요소로서 뉴스처럼 생산하는 자가 허위 정보를 생산하면서 그것이 허위 정보로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그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럼 어떤 목적으로 만드냐?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정 인이나 특정 집단을 비판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들겠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경우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혹은 특정 집단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나나 타인의 금전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끝으로는 가장 중요한 형식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마치 기성의 언론이 만든 것과 같은 외관의 형태를 띠도록 만든 콘텐츠. 이것을 우리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모든 논의의 출발점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뉴스다 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가짜뉴스 논의가 너무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가짜뉴스와 너의 가짜뉴스가 너무 달라서 서로 딴얘기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가 어떻게 나의 가짜뉴스와 너의 가짜뉴스가 다를 수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 제가 예시 사례로 든 것이 아까 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반기문 사례가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반기문은 당시에 어떤 법적 신분이 공선법에서 규정하는 스스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러니까 반기문은 사인이 아니고 여기에 자유롭게 토론하고 시민으로서 토론하고 또 패널로서 토론하는 저희와 같은 신분이 아니고 공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는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자,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던 자라는 법적 신분의 그 조건에서 가짜뉴스와 반기문 사례를 저는 생각해야 한다,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반기문은 스스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관심을 원했던 자이고, 사생활 속에서 숨어서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그런 맥락에 존재했던 사람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장차로는 유권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의 정보를 얻고 싶어 하고, 그것이 단순히 이 사람이 정말 화장실에서 무슨 생각을 하나가 아니고 공식적인 기자를 대동한 자리에서 거기에서 찍힌 사진들, 또 거기에서 이야기한 말들에 대해서 언론이 다소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이미지 정치의 어떤 폐해를 드러내기도 하고 말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고 이런 측면이 저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까지 포괄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로 상징되는 그 알 권리를 충족하는 영역에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인물이 특히나 가짜뉴스를 빌미로 해서 자신의 어떤 인격이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한변도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 알 권리, 또 언론이 취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비교 형량해서 어떤 것이 그 구체적인 맥락에서 큰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반기문 사례에서 저는 더 큰 것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스스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이미 이를테면 담론시장에 자신을 내놨을 때는 일정하게 포기해야 하는 어떤 그 권리들도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비교 형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한국적인 맥락에서 가짜뉴스 입법들입니다. 한국적인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왜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가짜뉴스와 관련한 입법들을 시도하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보의 어떤 그 공정한 유통의 흐름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인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언론사나 사업자를 위해서 이런 입법들을 시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대단히 지역적이고 대단히 특권화된 정치권 일부의 이익을 결국은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입법들을 시도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유권자이자 궁극의 심판자인 우리들이, 또 이런 거버넌스 포럼을 하는 우리들이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궁극적인 그 최종 신급의 심판은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시민들의 수준이,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수준이 높지 못한 그런 공동체 사회에서는
뭐 아무리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더라도 수한 분야에서 그 가짜뉴스가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뭐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정치한 세련된 이론들이 뭐 학계에서 혹은 언론계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가짜뉴스가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가짜뉴스 입법을 왜 저들은 이토록 꾸준하게 줄기차게 시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충분히 문제의식을,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 가짜뉴스 입법에서 또 전제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식의 차원에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가짜뉴스가 문제되는 상황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 시기에 특히 가짜뉴스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선거 시기에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는 콘텐츠들이 그러면은 이왕에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꾸준하게 입법을 시도하는 것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가 이미 존재하고, 이 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약으로 이 법이 너무 규제 일반이라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제하는 부작용이나 잘못된 어떤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 법들은 뭐 개정을 하거나 폐지하는 것까지를 전향적으로 판단해야겠다.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고 우리 그런 대통령을 뽑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가 부족하다라고 가짜뉴스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죠. 그러면은 선거 시기가 아닌 비선거 시기에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그 기존에 규제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런 가짜뉴스 콘텐츠, 가짜뉴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들을 이미 규제를 하고 있죠. 특히나 형법상의 명예에서는 외국과는 거의 다르게, 극히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사실을 이야기한 것까지도 특별한 요건들에 충족이 되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처벌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해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 속에서 판단하건대 정은영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영역에서 사적인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되는 영역에서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것을 우리들 스스로 규제하기 위한 노력들은 권장해야 마땅하지만, 국가 권력이 직접 몽둥이를 들고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대단히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강력한 규제가 365일 작동하고 있는 나라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여의도 쪽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는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저의 경험칙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어떤 그 내용의 전제로서도 논리적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사례 하나를 들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들의 입법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래도 합리적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좀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취재한 사례를 하나 들고 싶은데, 민주당의 그 안호영 의원께서 그 현대경제연구원의 사례를 근거로 해서 입법을 시도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오픈넷에서도 아주 강도 있게 비판했던 바가 있죠. 제가 보고서를 작성한 정민연구원과 또 그 안호영 의원실에서 이 법안을 담당한 보좌관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뭐냐면 아주 되게 간단해요. 가짜뉴스의 사회적인 비용이 자기가 계산을 해봤더니, 연구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한 해에 30조 정도다. 30조 정도의 사회적인 손실이, 비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 너무 큰일 났다 진짜. 문제의식은 그거죠. 30조 원이 가짜뉴스 때문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전체의 공동체 차원에서 버려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공동체를
공동체 대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의원과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겠다. 이게 안호영 의원의 논리예요. 근데 직접 여기 옆에 있는 허광준 실장께서 그 보고서의 허황됨과 엉터리 보고서의 어떤 문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정말 이런 우수한 명석한 두뇌가 그런데 사용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분석을 해주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민연구원이 직접 저에게 우리 연구소 연구원의 보고서는 엉터리다 라고 시인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시인한 것과 다름이 없는 이 내용은 슬로우뉴스 지금 요즘에 구독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인데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내용에 전문이 슬로우뉴스의 콘텐츠 기사에 있고 정민연구원이 이 엉터리가 대단히 부족했다. 그리고 대단히 잘못된 전제에 의해 서 있는 엉터리 보고서라는 것을 스스로 사실상 시인을 했고 그럼 그 엉터리 보고서를 통해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 혹은 그 보좌관은 무슨 생각인가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이 가짜뉴스의 어떤 한국적인 문제 상황을 정리를 하면 가짜뉴스 입법에 대해서는 특히나 시민사회가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히나 이 안호영 의원의 사례, 또 현대경제연구원의 사례는 언론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게 관행적으로 오락가리라는 일본식 표현 잘못된 부정적 표현이긴 하지만 베껴쓰기. 그냥 보도자료 베껴쓰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30조 원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고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현대경제연구원 30조 원, 안호영 의원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적지 않은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실어주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입법하겠다라는 정말 가짜정보인 셈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 법을 만든다? 이거는 정말 지나가도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런 수준은 최소한 탈피하고 우리가 가짜뉴스 논의에 접근해야겠다.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네, 이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명확한 언어로 강한 주장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법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희 각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 한꺼번에 몰아서 같이 하기로 하시죠. 세 번째로 구봉건 소장님께서 디지털 특히 리터러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떤 대안을 제시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들을 조금 더 바람직하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또 무엇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가짜뉴스 허위 정보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왜 이런 토론마당에 올라왔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짜 정보와 허위 뉴스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없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는 가짜뉴스가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사실 직면을 했습니다. 트럼프에서 그런 걸 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의 세상에 사실은 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북한군이 투입됐다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고 그 얘기를 누가 그랬다더라고 하고 그냥 계속 여전히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짜뉴스의 비용이 적냐?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럼 과거에 항상 허위 정보와 자신의 의도대로 가짜 정보를 퍼뜨려서 사기를 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치건 경제건 주변의 이웃이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점은 도대체 뭐냐? 그 환경이 있습니다. 먼저
옛날에는 가짜뉴스, 거짓 정보를 차단하는 게 되게 용이했습니다. 기부조치법, 유언비어 처벌법, 뭐 이런 걸로 가짜 정보를 권력이나 법을 통해서 차단하는 게 무척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 영향력이 이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짜 정보라고 하는 것도 차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개인화된 도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그동안 이런 정보와 여론을 다뤘던 채널이 기성 미디어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 모두 다 이제 개인화된 네트워크 미디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런 SNS가 아니었으면은 가짜뉴스의 영향력은 가짜뉴스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영향력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과거의 거짓 정보와 최근 가짜뉴스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항상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에서 차이점이 현실적 영향력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차이점입니다. 왜 현실적 영향력을 갖게 됐느냐? 옛날에는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별로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뭐 권력 차원에서 조작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했어요. 왜? 기성 정보의 채널을 쥐고 있었던 매스미디어가 누구의 말을 전달할 때 일단 팩트 파인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이 잘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이크를 쥔 사람들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새로 생겨난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트럼프가 CNN을 놓고 넌 가짜뉴스야 라고 말을 하고 거짓 정보를 이건 대안적 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그 뉴스메이커의 말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외국만 그러냐?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지 유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재판에서 박근혜 변호인이 가짜 뉴스를 들고 와서 흔들면서 변론을 합니다. 미국 북한 노동당의 노동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상당히 공적인 자리에서 무슨 강남구청장은 가짜 뉴스를 선거운동 차원에서 SNS로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바로 그 가짜뉴스의 사례에 해당하는 거죠. 본인은 이제 뭐 피해자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팽배하게 된 이런 과거의 차이가 이렇다라고 하면 이걸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금 기술적 장치에 대해서, 기술적 시도에 대해서 서울대 팩트센터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과연 저는 기술로 이것이 제대로 걸러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입니다. 이제 언론이 하는 일이 기본 기사를 그래서 검증해서 팩트 체크를 해서 내보내는 건데 지금 요새 이제 부실한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지. 언론이 지금 보도하는 것들이 가짜 뉴스냐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다른 얘기죠. 이게 부정확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거를 단순 중계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긴 하지만은 제대로 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거짓 정보를 뉴스의 형태로 포장을 해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확산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뉴스 기관 조직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뭐 조직 자체가 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그리고 포털을 통해서 대부분 뉴스가 유통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약간 가짜뉴스의 사례들은 되게 부정확한 보도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찌라시성 정보들이 뉴스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다니는 거지. 이 마케도니아 소년들이 미국 대선을 겨냥해서 만든 것과 같은 그런 조작적인 의도적인 형태의 가짜뉴스는 사실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짜뉴스의 폐해라기보다는 오히려 허위정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부실한 뉴스들입니다. 그거는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역설적인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허위정보를 지금 판별하기 가장 편리한 환경에 저희는 사실인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식의 정보의 소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그 사례를 지금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의 저 화면을 통해서 봤어요. 이렇게 엇갈리는 주장들이 있고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있지만, 그 뉴스가 혹은 가짜 정보가 확인되고 유통된 것에 비해서 저 사이트를 찾은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거는 사람이 도구와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떤 인지구조와 어떤 정보구조를 갖고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조금 우리 인지적 변화에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도 쉽게 그 정보의 출처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누구나 다 손에 갖고 있고 24시간 장애없이 접근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도구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 도구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들, 도구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수의 이용자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그리고 농락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국가정보원이 최대의 가짜뉴스 생산 조직으로 기능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목표하고 있고, 그리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그 각각의 그런 마케도니아 소년들을 비롯해서 무슨 미국의 트럼프 진영의 그런 이런 사이트들이나 사람들도 보면은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보 아동 능력을 활용해서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게으른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사기를 막는 방법이 과연 기술과 법으로 가능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물론 사기범을 처벌하는 것과 피싱 전화번호가 오면은 그걸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사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 아주 어리거나 혹은 기확천금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방법과 법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장벽을 높이 쌓고 정교하게 검증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기의 역사에서 보듯이, 침해 사고의 역사에서 보듯이, 이게 천가만법입니다. 조금 더 정교한 사기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기술적으로 과연 방패를 막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회의를 했다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리터러시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허위 정보 유포를 과연 법으로 막느냐, 그러니까 가짜뉴스 이전에
거짓된 정보를 과연 차단할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미 2010년 12월에 이른바 미네르바 판결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허위가 담겨있는 그 정보를 유통한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신문 기사나 방송 기사를 통해서 보도를 할 때도 보면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적 오류가 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사실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생겨난 이 가짜뉴스의 문제는 저는 결국 그 정보를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는 세력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악용하는 거고 플랫폼을 악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수의 이용자들은 그걸,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구석기인의 반응 체계를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디지털 혹은 SNS를 쓰게 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볼 때 그것이 발자된 정보고 뉴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럴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를 부여하면서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인지적 구두쇠, 인지적 그 비용을 적게 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습관 때문에 결국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가짜뉴스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가짜뉴스를, 즉 가짜뉴스 허위 정보를 우리가 다루는 관점에 있어서는 결국 어떤 형태로도 새로운 형태의 가짜뉴스가 나올 것이고, 이거는 상황이 아주 이해가 첨예할 때만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팩트체크를 아무 때나 항시 돌리지 않습니다. 선거 운동 때만, 선거 기간에만 특정한 후보들에 대해서, 특정 후보자들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주장을 팩트체킹합니다. 왜? 선거 기간이 될 때 그런 의도를 가진 정보들이 분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뭔가 이해가 올렸을 때 혹은 특별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탄핵 심판 때 혹은 헌재 결정을 앞두고 가짜뉴스들이 bom을 쳤던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결국 이건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정보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중의 이런 인지적 구두쇠 성향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디지털 시티즌십 차원에서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이용자가 어떻게 모든 정보를 우리가 편리하게 쉽게 이 중개자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세상에서 그것에 걸맞은 비판적 사고 능력, 근거 기반의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이른바 이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줘야 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가장 중요한 시민의 능력으로서 글읽기처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비판적 시민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기술적, 제도적 방법으로도 저는 이게 방패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이고 좀 원초적인 어떤 우리들의 어떤 뉴스나 정보를 소비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까지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생각나는 그런 말씀들을 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플로우에서 또 여러 가지 질문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같이 나중에 조금 시간 갖기로 하고요. 제가 상호 토론 패널 분들께서도 상호 어떤 궁금증이나 의문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한꺼번에 쭉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박사님 센터장 정 박사님께는 저희가 어쨌든 이 허위 정보를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세 분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다 들어갔지만 뉴스미디어 매체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역할도 기대하게 되고 또 그런 협업 툴로서
체크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언론,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일상적으로 뉴스 미디어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이 이제 어떤 정보를 보도하기 전에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고, 또 그게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증해서 반대의 확인된 사실 반대의 어떤 형태로 내보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매체의 일상적인 업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짜뉴스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버스 사례, 240번 버스 사례도 그런 문제가 갑자기 확산된 이유는 어떤 이제 매체에서 그런 약간 잘못된 그런 주장을 뉴스로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좀 문제가 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좀 본질적인 차원에서 언론들이 좀 수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금 시기에서 일상적인 어떤 작업 이외에 제기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선별하거나 선정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차원에서 좀 팩트 체크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흔히 이제 알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수습 기자라고 합니까? 맨 처음에 언론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맡기는 일이 그렇죠. 팩트 체크를 하게 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 저희 같은 이제 수습 기자의 어떤 모습일 텐데, 저희는 우연히 지금 세 분이 전부 다 매체에 관여하시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정 박사님이나 구 소장님은 다 옛날에 수습 기자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역할들이 어느 정도 큰 어떤 지금 같은 그런 문제의식의 기준에서 볼 때 어떤 큰 도움과 효용이 있는지 그런 말씀을 좀 여쭤보고, 그 다음에 민우씨 편집장께는 법률적인 접근 방식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힘주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연 아무런 효용이 없을까? 그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규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의 대부분 근거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그 상황과는 좀 다르다, 인터넷은. 왜냐하면 흔히 두 가지 이유를 들죠. 빨리 확산되고 또 널리 확산된다. 그래서 다른 명예훼손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장치가 이미 있긴 있지만, 인터넷에 관해서 특수한 경우에도 또 그러한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그 주장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무의미하거나 전혀 위험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저희가 일정한 정도의 효용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구공 수장님께는 조금 인지적인 차원에서 각 미디어 소비자나 일반 국민들이 조금 더 원초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희가 지금 IT 교육, 디지털과 관련해서 IT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에서 코딩 교육 이런 것들이 좀 실제로 시행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술적인 접근 이런 것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의 중요성, 혹은 더 중요한 측면에서 이런 정보가 범람하는 사회에 어떻게 그 정보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코딩 정보보다는 코딩 교육보다는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학교 교육에서 어떤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나 혹은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있는지, 혹은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입법 활동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측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것은 현재까지,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국회에서 실제로 발의된 가짜뉴스 입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정당 관계없이 다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두 개로 압축되는데요. 한 가지는 실제로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를 만들거나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정보를 체크해서 확인하고 삭제하지 않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그런 그 의무를 부과하고요. 또 누가 함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또 역시 처벌한다. 과태료를 부담시키는 형태로. 그래서 뭐 이런 법안들이 좀 나와 있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다 이제 펜딩되고 있고 뭐 구체적인 어떤 심의 단계는 아닌 걸 들었는데 이런 이제 뭐 민주시대 여전보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필요성들이 이런 법안들이 자꾸 발의된다는 점은 어떤 필요성들이 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정무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이제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가짜뉴스라는 얘기하고 팩트체크라는 얘기를 들으시는데 가짜뉴스하고 팩트체크하고를 동의어로 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팩트체크에 대한 얘기만으로 혼동을 하고 질문 주신 것이 뉴스미디어 매체의 역할이 어떤 거냐 이렇게 하셨는데 고봉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서울대 팩트체크가 별로 기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이 기술이라고 얘기하신 거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별로 안 기술적이라서요. 기술이나 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면 일상적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리터러시를 근간을 이루는 것은 그게 어떠한 층이든지 간에 언론 매체가 아닌가 싶어요. 신문이든 방송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그냥 자기 교육에 학교 교육 이외에 자기 그 교육이 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 미디어들의 수준이 높아진 어느 정도가 되는 것 이게 사람들이 참거짓을 가진 아까 고봉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에 기반한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본을 배우는 것이 언론일 것 같고 그래서 NI 같은 것도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한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나도 전파성에다가 책임을 돌리는 것은 모르지만 학교에서 사회과를 가르치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사설 가지고 학생들을 훈련을 못 시키겠다, 글쓰기 훈련을 못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설 전체를 보는데 여기에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논거가 부족한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데 도대체 사설이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글쓰기의 규범들이 굉장히 미디어 안에서도 되게 약화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팩트에 대한 경기는 기자 생활을 한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팩트가 틀릴까 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팩트를 함부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그런 것들을 느슨하게 해왔던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박사 공부는 미국에서 언론학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그 학교에서의 저널리즘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에 조금 놀랐던 게 그냥 과제를 내는데 소스의 이름을 잘못 적었다고 F를 주더라고요. 타협의 여정을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잘 쓴 글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연히 그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가 확정하고 그걸 다시 리고시비션을 해보려고 굉장히 좋은 관점이고 아주 훌륭하고 다만 이름에서 그냥 이 친구가 그 레스네임 하나를 잘못 썼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다 이거는 X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엄격하구나라는 것하고 AP뉴스나 이런 데서 신문들을 보면 스타일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투소스를, 프리소스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스를 2개 가져와야 되는데 이 2개의 소스가 같은 얘기에서는 안 되고 같은 맥락에 이 사람의 친구한테 가서 얘기 듣고 왔는데 그거를 투소스라고 개수가 2개라서 투소스라고 치지는 않는다. 정말로 현장에서 얼마나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팩트체크로 갔을 때 팩트체크를 가지고 폴리티팩트가 노력을 10년째인데요. 거기 이제 잠깐 밟으면서 미국의 경우에도 대선 때만 한다고 그러는데 대선 때 제일 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나 폴리티팩트나 다 지금 올해로 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긴 하는데 폴리티팩트에서 만드는 자기네들 체크리스트가 7개 정도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팩트체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그 매뉴얼에 7개가 다 제가 기억나지는 않는데 첫 번째가 소스한테 가서 물어가는 거였어요. 대답을 안 하고 네 발언에 대해서 네가 질문을 할 때에서 답을 안 하면 이메일 해보고 안 되면 전화해보고 일단은 소스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 솔루션한테 가서 안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반론을 듣기 위해서 가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솔루션한테 왜 솔루션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그러면 그래도 가장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 게 그거를 제시한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솔루션하고 만나는 것들이 때때로 특히 반박하기 위한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면 솔루션을 만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찾는데 반드시 프로콘 양쪽을 다 찾아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들 같은 경우엔 첫 번째는 구글링을 하라는 얘기가 나서 이거 되게 웃기는 얘기 아니야? 구글링을 왜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쓴 팩트체크에 대해서 당신 팩트체크를 본 일반인들이 당신을 반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글링을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거다. 그리고 미국은 예시쓰지만 되게 많이 있는 정보를 요즘은 우리들도 공공정보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들 많이 다 찾아봐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팩트체크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그냥 잠깐 뭔가 좀 상업적인 아이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가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조차도 구글에서도 구글 안에 헛된 정보들만 돌아다니면 우리는 그냥 쓰레기통일 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정보가 돌아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언론에서 규칙들, 근데 그 규칙들을 못 지키는 이유 240번 버스 얘기하셨는데요. 그냥 현장에 있었던 감으로 그렇습니다. 240번 버스 기사한테 가가지고 직접 안 물어본 거죠. 그 있었던 사람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한테라도 나타났을 텐데 그 문제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한 문제가 되게 컸겠죠. 그런 부분들을 시간 싸움을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알아가려고 하는 문화가 되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셔서 여기에 하나만 더 부언하고 싶은 것이 BBC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가장 훌륭한 방식은 슬로우 뉴스다. 슬로우 뉴스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슬로우 뉴스나 이 슬로우 뉴스는 아닙니다. 슬로우 뉴스. 예, 시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법률적인 접근에 어떤 효용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냐. 현재로서는 거의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법률적인 효용이 있다면 그것을 마련하는 쪽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시민사회에 혹은 국민에게 입증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무는 그쪽에 존재하는 것이지 시민사회가 그 법의 효용을 입증을 한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법이라는 것은 항상 특히나 어떤 규제하는 국민의 어떤 식으로든 자유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률은 최후 수단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의 여의도 쪽은 뭐가 뜬다 하면은 그냥 이거는 정말 최초의 수단인 것처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법률적인 어떤 접근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로 하나 들고 싶은 것이 포털의 임시조치라는 사례입니다. 아까 허신 시장님께서 인터넷의 특성은 아주 빠른 단시간에 무한복제가 가능하다라는 기술적인 바탕하에 있는 것이 인터넷의 복제기술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미디어 환경과는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련된 것이 임시조치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조치라는 게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죠. 잘못된 정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자의 어떤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포털이 그 즉시 어떤 컨텐츠를 차단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럼 임시조치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지난 시간 동안
그 콘텐츠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삭제되는 효과를 결과적으로 가져왔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 당사자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기분 나쁜 것으로 감수해야 하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법률적으로 다투려면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깨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그 허시장님께서 정리하신 그 법안의 성격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허위 사실 혹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 나머지 하나는 포털 사업자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임시조치는 민간 자율의 방식인 것이 맞지만 관련법, 정보통신망법에 간접적으로 규율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털의 관리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셧다운 시켜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거죠. 사업자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법이 갖고 있는 그 규제성이라는 것이 민간의 영역에 얼마나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담론 시장의 풍성함을 얼마나 약화시키고 있는가. 특히나 임시조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임시조치를 가장 그럼 적극적으로 사용한 자들이 누구인가. 돈 있고 힘 있는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임시조치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임시조치를 신청해왔다라는 것이죠. 평범한 개인들이 자신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이 제도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비판, 그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임시조치가 활용되어 왔다, 악용되어 오고 오남용되어 왔다라는 점이 경험칙상의 교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런 현장 학교에서 이런 제대로 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실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이제 신문 활용 교육 이런 걸 했는데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정보를 좀 활용하는 법이나 뭐 비교해서 읽는 거 이런 건데 지극히 기능적이죠. 우리가 지금 손을 익혀야 되는 것은 정보를 어떻게 이것의 소스가 뭔지 얘가 믿을 만한 건지 이게 누구의 의도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건지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 건지를 따져야지만 사실은 그 비판적 사고가 생기는 건데 기사가 무슨 의도로 만들어졌는가 이거를 쓴 사람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가 이 매체는 누구의 이익을 봉사하는 매체인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어떻게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이 가능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디지털로 가서 이게 더 복잡해지고 출처를 찾기 더 애매해지면서 그냥 뭐 거기에 더 피해가 생겨나는 거죠. 앞으로 사실은 점점 더 우리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지 못하면 그 피해가 더 커집니다. 우리는 이런 편리한 도구를 쓰면서 더 우리는 중간에 조작하고 개입하고 하는 것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귀차니즘의 세대로 우리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로 비판적 사고를 가질 때 가능한 건데 비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거의 금기되는 거였었습니다. 비판적 능력을 학교에서 기른다. 미디어 리터러시, 신문과 방송, 공적인 기관에서 내보내는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민이 이렇게 똑똑해지면 얼마나 피곤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시된 용어죠,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사실 비판이라는 말은 근거에 입각해서 이 비판이라는 말이 그리스에서 나온 크리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은 판단이라고 하는 말에서 판단을 위해서는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근거 기반한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근거와 이렇게 기준 없이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근거를 위한 사고를 하게 될 때 결국 프란시스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거든요. 이 주장과 이것의 논의를 밝혀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가능한 거고 뭐 주장의 안방도 가능한 건데 우리는 매체를 신문 보도도 한 언론에 따르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인용에서도 반드시 뉴욕타임즈 매체자에 따르면
뭐, 그 주식의 출처가 어딘지 반드시 밝혀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우리, 저널리즘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아주 우리 사회가 지적인 사회로 업그레이드 하기에 무척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여쭤본 질문들을 차근차근 또 말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희들끼리도 여러 가지 또 질문 알고 싶은 내용도 있고 할 텐데 시간상 저희가 나중에 다른 기회를 좋은 기회를 또 새로 갖기도 하고 이 자리에 같이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또 질문 사항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쭤보시면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언론사라고 하는 기성 언론에서 나오는 흔히 오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진짜 당사자한테 확인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든지 어쨌거나 잘못된 기사에 대한 것과 그냥 SNS를 통해서 기사 형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허위 정보 부분은 우리가 정책을 마련을 할 때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후자 부분이 더 가짜뉴스라고 하는 데서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기성 언론사의 그 오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보에 대한 책무를 지금 그냥 자율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안에서만 더 책임을 좀 강하게 지게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형식을 빌어 쓴 가짜뉴스는 우리가 아까 포털이나 뭐 여러 그런 유통 논문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찾아내야 될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논의가 계속 섞여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대안이 나오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서울의 그 팩트체커가 이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당연히 없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게 그냥 한 민간 영역에서 기존의 언론사들과 협약을 해서 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것들의 사실을 확인해내는 정도라면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무슨 가짜뉴스를 막아내는 수단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에 방어 성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언론사들이 한 언론사가 이거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여기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저는 자기들의 신뢰를 스스로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A 언론사에서 잘못된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B 언론사, 뭐 한국 혹은 언론사 뭐 다른 팀에서 그거를 심층 기사라든지 아니면 정말 지속적인 후속 체크를 통해서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규명을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팩트 체크를 하는 다른 팀에 넘겨서 니네가 해주세요. 지금 하는 형목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다시 이제 그 내용들을 갖다 또 보도에 활용을 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 지금 언론사가 작동하는 건가? 근데 저는 언론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실질 부분이나 이런 발굴기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버리고 오히려 다른 민간에 이걸 의존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대에서 올려주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기계화되고 개량화된 부분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대체로 진실, 대체로 거짓, 반반. 이 반반은 어쩌라는 거니까 굉장히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반반을 보면 우리는 이 기사가 거짓이라는 얘기 아니냐, 자세히 설명 들어가 보면 이게 되게 말장난 같은 거죠, 느끼기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그렇게 논의가 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부각돼 있어서 네이버가 오히려 토탈이 해야 될 그 필터링 뭐 이런 부분들을 서울대에 그냥 넘기면서 우리가 얼마 지원해줄게 니들이 그렇다고 해라 뭐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알겠습니다. 시간상 거기까지만. 네. 네. 혹시 다른 분 한 분만 더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바로 아닙니다. 네. 거버넌스 질문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의 마이크를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저희가 인터넷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죠. 여러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거버넌스의 큰 아이디어라고 할 텐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 디지털 허위 정보가 사실 어떤 거버넌스의 방식으로 혹은 다자간 노력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이고 또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측만, 일반적인 한 측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패널 모신 분들도 각 영역에서 어떤 조금 다른 그런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모신 이유도 어차피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이라는 어떤 인식들이 공유되면 공동의 노력, 또 그 공동의 노력을 어떻게 좀 취합해서 할 것인가, 외국 사례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안들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순서를 진행하게 된 것이고요. 또 그런 면에서는 또 거버넌스의 필요성들을 또 오늘 잘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보와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분들이 정확히 맞고요. 저희가 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떤 그 언론의 그 역할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 또 마찬가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지금 그 내용에서도 그 팩트체크 센터가 하는 일 혹은 언론이 하는 일, 다른 어떤 한 언론이 어떤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다른 언론이 그것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지 어떤 집단적인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면 결국 또 오보에 맞습니다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는 두 가지 이제 개념들을 좀 헷갈리긴 하는데, 사실은 헷갈릴 수밖에 없고 또 그 두 개가 또 대단히 연결된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라는 점 때문에 그런 인식도 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 지금 아까 전에 이쪽 저는 그 서울대 교수가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이쪽에서 코멘트 하셨는데, 그런 거면 서울대학교 법대로 결국은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조금 그 확장하시면 좋겠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먼저 그 뉴트로라는 사이트에서 보라티아 베이스로 누구한테 펀딩 받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면 마트포 펀딩으로 누가 하도 되고, 근데 그거는 네이버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원하는 메시지니까. 근데 그 코멘트 하시는 것 중에서 요새 AI로 하는 방법이 있죠. 그건 저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AI로 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그거 진행하는가 하면, 사람을 하면 좋은데, 인력 그렇게 없으니까. 근데 이 분야가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주일에 하는 거는 안 되는 거, 바로 그 순간에 바로 나오는 거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거기서 그냥 이거는 AI가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누군가가 사람이 그거 체크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거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 상반하는 결과는 하나도 문제 없는 거죠. 근데 판단은 읽는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많이 기대하는 거는 디스퓨트 라는 거 나오는 거 기대하는 거죠. 완전히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디스퓨트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디사이스가 한 거니까 그거 알면서 이거 판단하세요라는 거. 그럼 그거 자체 연구하는 사람이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제3자, 뉴스라는 사이트에서 많이 하는 거,
예를 들면 그 캐나다나 스캔디네이비아나 영국에서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 분야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연력 이것만 아니고 그 뭐 헤이트 스피치도 포함하고 다 굉장히 많이 확정하고 뭐 아예 펀딩 소스도 뭐 조선일보 뭐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뭐 네이버부터 많이 받고 우리 이렇게 펀딩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하서 그냥 그게 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질문하신 그 서울대 팩트체크에서 팩트체크라는 주체가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성적을 못 보셔서 그런데요. 서울대 팩트체크에 올라오는 저희하고 제휴하고 있는 모든 언론사입니다. 서울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언론사가 직접 안 하고 서울대가 그걸 맡겨서 한다는 건 넌센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관해서 아까 여기 틀리는 것들 서로 다른 언론사들이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그것도 미리 아까 들어오셔서 보시지 못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A 후보가 한 발언에 대해서 5개 언론사가 서로 다르게 교차 검증한 거를 보여드렸고요. 그게 이제 저희 서울대에서는 하나의 장을 마련해 놓고 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 5개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개방적이라고 비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충분히 그런 비판들이 기자들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이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이게 충분히 안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대 팩트체크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민간 자율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짜뉴스 저희가 절대로 혼자 못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뒤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민간 기구라든지 여러 군데서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만 해도 팩트체크 하는 데가 100개가 넘는데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AI로 하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뭐 그 연구자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거 하려면 선생님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지금부터 막 쌓아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실시간 관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실시간 팩트체킹들을 이제 미국에서 이번 대선에서 특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하고 바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게 컴퓨터 기술이 더 발달되는 문제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는 그걸 이제 막 시작해서 서울대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각사에서 올려보내준 자료들을 다 데이터적으로 메타데이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 언제 어디서 발언했냐, 뭐 어떻게 됐냐, 판정 결과가 어땠냐,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작업이 좀 쌓여서 앞으로 좀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AI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 동시적으로 나가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예, 플로우에서 질문해주신 덕분에 오히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한 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라서,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예컨대 외국 사례 같은 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외국의 예컨대 구글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런 사례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얻어서 꼭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신 패널들께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